안녕하세요. 알쓸맥대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첫 곡은 Can I Believe You, 플릿 폭시스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제가 선곡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선곡하는 노래가 아닌 이유는 오늘 다른 분이 선곡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미연 비오소믈리에와 함께하는 맥락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음악이 고급지죠. 먼저 우리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미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방송이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혹은 댓글은 달아주시는데 제가 관심 없어서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네. 몇몇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미연 비오소믈리에 맥락잡기 코너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와. 하는 반응을 보내주셔서 이 얘기는 꼭 전해드려야겠다. 저는 보는 분이 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는 하지만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횟수로 3년 차잖아요. 진행한 게. 횟수로는 횟수로 네. 2019년에 하다가 네. 2020년에 거의 못했죠. 한 번 했죠, 한 번. 네. 끝에.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제 첫 방송이죠, 우리. 네, 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2020년 첫 방송 맥락잡기. 좀 올해는 좀 재밌고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맥주 정보를 이렇게 뭐랄까 전문적이지만 또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코너가 없거든요. 제가 혼자 할 때도 잘 안 하고 그나마 비오소믈리에 김미연 비오소믈리에가 오셔가지고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의 이 툭툭한 목소리가 아니고. 저도 산발적이 하지만 그래도 저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이제 찾아보고 배우는 게 많아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고 뭐 기회가 되면은 꼭 맥락잡기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첫 곡은 오늘 소개시켜 주실 맥주와 관련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 이제 인디 포크 밴드인데요. 플릿 폭시스라고 하는. 제가 오늘은 이제 좀 새해다 보니까 새해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맥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올해는 이제 작년과 다르게 좀 뭔가 기존의 일상을 복구하고 어떤 명랑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 삶의 명랑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제 한 해를 좀 다시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맥주도 좀 그런 명랑한 맥주를 고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독창성 있고 또 그 독창성이 주는 쾌활함과 명랑함도 있지만 또 깊은 속 깊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 그런 성숙한 맥주를 고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 고른 맥주는 아메리칸 람빅 스타일 비어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잡고 네. 나이 나이 들면 다 쓸데 없습니다. 아직 젊다는 거야. 나처럼 나이 들면 아유 살에도 걸리네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맥주 스타일 어떤 맥주 스타일을 하실지 좀 보다가 궁금한 거는 네. 나중에 어떤 맥주를 좀 소개시켜 주실까가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김미연 비오소믈리에한테 대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언급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스타일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맥주를 과연 이 스타일을 소개시켜 주실까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신맥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아메리칸 사워나 뭐 와일드 네. 비어 쪽을 제가 그렇게 많이 마셔보진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은 가끔씩 마셔보긴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도 어떤 맥주를 소개시켜 주실지 궁금하고 소개시켜 주시면 저도 안 마셔본 맥주라고 하면 마셔볼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람빅 스타일 비어 맞나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스타일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로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운 힘들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워 에일이라는 굉장히 큰 장르가 있고
그 하위에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나라에서 부르냐 또 어떤 나라의 어떤 기관에서 스타일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들이 다르고 또 조금씩 요구하는 캐릭터들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게 이제 와일드 에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뭐 아메리칸 스타일의 뭐 사워 에일, 아메리칸 스타일 브렛 비어 뭐 아니면은 믹스드 컬처 브렛 비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약간 좀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 이제 아메리칸 람빅 스타일 비어가 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람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신맥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나뉘기도 하죠. 근데 그 신맥주에 조금씩 서로 다른 결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신맥주는 이제 전통적으로도 있었던 맥주예요.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우리가 다루기도 했던 베를리너 바이세, 고제라는 스타일도 있고요. 또 벨기에는 워낙 신맥주가 다양하게 많죠. 유명하죠. 네, 플란더스 레드 에일, 뭐 크릭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좀 람빅에 국한된 부분인데. 람빅에 한정해서 일단. 네, 네. 그러니까 샴페인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개념이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그렇죠. 맥주이고, 그것도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 지역의 주로 서쪽에 치우친 그 농촌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서 만들어진 맥주가 이제 람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새해인 만큼 뭔가 참신한 것들에 더 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람빅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독창적으로 또 되게 다양하게 변형을 만들어냈는가, 그런 미국의 사람들은 어떤 접근을 해오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람빅, 사워 에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람빅이라고 네. 하면 그 중에서 하나의 이제 스타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미국 크래프트 비어가 있기 전에는 그냥 람빅 스타일이 있었죠. 근데 크래프트로 넘어오면서 이 사워 에일에는 큰 범주가 생기면서 그 중에 이제 람빅 스타일이 생겼고, 사워 에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신맛이 나는 맥주라고 통칭해서 부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발효의 방법이나 과정에 따라 또 스타일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많이 나뉘죠. 네, 뭐 람빅과 플란더스 레드 에일은 크게 봤을 땐 사워 에일이지만 이제 발효 방법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고, 미국에서 요즘 뭐 유행하는 여러 가지 뭐 사워링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하나씩 알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만약에 람빅부터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나머지 맥주들을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가닥을 잡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신맛이 보통은 이게 시큼한 냄새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단. 네, 보통 상한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다룬 이 맥주는 이제 자연 발효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맛을 내게끔 미생물을 감염시킨 거예요, 맥주에. 이제 그래서 좀 재미난데, 보통 이런 맥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반야드 펑크라고 해서 뭐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할 수 없죠. 쉽게 사실은. 말할 수 없죠. 네, 굳이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시골 농장에서 나는 그런 뭐 외양간에서 나는 약간 그 인분향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묘하게 끌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 쾌쾌하고 쿰쿰한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 굉장히 호불호다. 그건. 맞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그 향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반야드라는 향이 굉장히 말로 하기 힘든 향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쿰쿰하다로 이제 대부분 대중들한테 통칭을 하는데, 네. 저희가 전문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긴 하는데, 한국어로는 굉장히 표현하기 힘든 향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맞아요. 도슨트 어드밴스에서도 일부러 그 키트를 사서, 브레타노마이스에서 키트를 사서 향을 맡아보면 대부분 그때서야 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와일드, 그러니까 야생 효모가 만들어내는 향이 지금처럼 뭐 반야드 같이 뭐 외양간 같은 향도 있지만, 펑키라고 부르는 약간 발효가 깊게 된 향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뭐 체리신, 페놀릭 되게 다양한 향들이 나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는 향이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와일드 에일에서 나는 향 중에서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음. 그런 향이 예상되긴 하지만 막상 또 마셔보면은 다른 예측할 수 없는 향들이 나타나는 게 그 와일드 에일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 람빅 같은 경우는 그런 향들이 난단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는 근데 굉장히 시큼해서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젖산균 그러니까 락토바칠러스가 만드는 이제 신 그 맛하고 네. 예. 그리고 뭐 형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맛들, 오묘한 맛들이 섞여서 첫 모금에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지나고 나면은 또 입안에 뭔가 싸하게 남는 향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풍미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람빅에서 이제 브레타노미세스라고 하는 이제 브렛이라고 쉽게 말하는 이제 효모인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자연 발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그럼 어떤 얘기부터 들어갈까요? 일단은 먼저 람빅이 기본이 되는 람빅을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람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샴페인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벨기에의 서쪽 지역인 브뤼셀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워낙 곡식이 풍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리 메가뿐만 아니라 밀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곡물을 사용해서 일반 맥주 만드는 것과 똑같이 맥즙을 만들어요. 당화를 시켜서. 굉장히 뜨거운 이 맥즙을 빠른 속도로 차갑게 냉각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하신 방법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얕고 넓은 어떻게 보면 대형 쟁반 같은 곳에 이를 뜨거운 맥즙을 쏟아붓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냉각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밤새 창문도 열어놓고 이 넓은 이 대형 쟁반 위에서 빨리 식혔던 거예요. 쿨십이라고 하죠. 보통. 네, 이거를 이제 쿨십이라고 하고 또는 뭐 냉각조라고 한국어로도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뚜껑이 없어요. 이 넓은 쟁반 위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생물이나 어떤 외부의 요인에 굉장히 취약했고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리고 창문을 심지어 열어놨어요. 그래서 밤새 동안 이제 바깥에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각종 뭐 미생물과 뭐 박테리아 등등 여러 가지 효모를 포함한 이런 미생물들이 그 맥집에 담기게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식힌 맥주를 나무통에 옮겨 담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통들이에요. 보면은 이런 통에 내가 마실 거를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오래돼 보이는 나무통에 이 맥즙을 넣고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오크통에 이제 시큼한 맛을 내는 이제 박테리아도 있고 또 당을 무한정 아주 무섭게 먹어치우는 브레타노미세스라는 효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효가 끝나면은 굉장히 기존에서 우리가 마시던 맥주와는 다르게 뭔가 복잡하고 신맛이 강한 이런 맥주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람빅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만 봐더라도 우리가 양조장 브루어리 투어 가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반짝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통과 이제 뭐 위생과 살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엄청 막 쓸고 닦고 막 네, 엄청 반짝반짝하잖아요.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의도된 것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람빅은 일단 굉장히 너무 셔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마실 수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좀 달달한 것을 추가해서 달콤 시큼하게 만드는데 이제 주로 넣는 게 이제 과일이에요. 그래서 자주 넣는 게 체리. 뭐 라즈베리, 복숭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무슨 과일을 넣었냐에 따라서 이제 람빅의 이름이 또 달라지고 그쵸.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 재미난 맥주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맥주가 너무 시기 때문에 1년산 람빅, 2년산 람빅, 이렇게 3년산 람빅 우리가 원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서로 섞어서 블렌딩을 해서 병 속에 발효를 시키고 조금 더 드라이하고 마시기 좋은 맥주로 만드는 그런 괴즈라는 스타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람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려고 하면은 뭐 뒤에 설명하시기로 호랄이라고 하는 네. 그 이제 협회가 인증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저는 재밌는 거는 그 인증, 호랄 인증을 받은 람빅 중에서 내가 양조를 하지 않고 네고시앙이라고 하죠. 그 와인에서는 블렌딩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맥주의 양조로 이렇게 인정해줘서 호랄 마크를 붙여주는 람빅들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벨기에는 정말 맥주라고 하는 것을 좁게 해석하지 않는구나. 넓게 해석하고 되게 자유롭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느꼈고, 그리고 아까 쿨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쿨십에서 그렇게 자연에 있는 미생물이 관여를 해서 만드는 발효의 결과물을 보면은 옛날,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에 고대 맥주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통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이전의 맥주들의 모습이 지금 람빅과 거의 유사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밀도 한 50% 들어가잖아요. 람빅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30-40%. 예전에 저희 이제 저 맥주 한창 공부할 때는 한국에 람빅이 없었잖아요. 네, 10년 맞아요. 전에 10여 년 전. 그냥 문서상으로 책으로만 그쵸. 접할 그래서 수 있었던. 벨기에로 막 그 람빅 먹으러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수입도 많이 되고 너무 많이 있고 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 같아요. 진짜 굳이 안 가도 마실 수 있는 좋은, 그것도 그냥 람빅이 아니고 정말 좋은 람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의 맥주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브렛이 사실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사실은 브렛이 그 자연 상태에서는 과일의 껍질에 많이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된 게 20세기 초인데 이제 영국에서도 그 오래된 그 캐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오크에 숙성하는 오래된 맥주에서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쿰쿰한 맛이 난다. 그래서 양조장의 과학자들이 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밝혀낸 게 이제 브레타노미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렛의 그 앞에 그러니까 브리튼에서 나온 네. 그 얘기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 A를 오염시켰던 미생물 효모가 바로 이 녀석이었죠.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벨기에 사람들은 일단 그 효모의 특성, 이런 효모의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맥주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람빅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브렛 효모예요. 이 브렛 효모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숙성을 발효를 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맥주 효모들은 먹지 못하는 많은 당과 탄수화물들을 진짜 무섭게 먹어치울 싹 수 있는 먹어치우죠. 발효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효모예요. 그래서 람빅 같은 맥주에서 뭔가 말가죽 냄새가 난다, 뭔가 쾌쾌한 흙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브렛이 맞아요.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워 맥주라고 해서 모두가 브렛 효모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브렛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뭐 시골 농장 말가죽의 이런 캐릭터고, 이 브렛은 또 시큼한 맛을 내지는 않아요. 않죠. 네, 시큼한 맛을 담당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락틱 애시드 계열의 박테리아들이에요. 젖산균들. 네, 뭐 락토바실루스, 페디오코쿠스, 코코스. 네 이런 게 있는데 브렛은 또 그 브렛이 우리가 이 캐릭터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브렛에도 또 4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 향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최근에 밝혀진 정보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우리가 말한장 냄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브렛 브룩스라는 효모 있고, 제일 유명하죠. 네, 어떻게 제일 보면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리고 미국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브렛 씨라고 해서 파인애플 그래요? 파인애플 풍미를 좀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2개는 고티한, 그러니까 뭔가 왁시한 네. 향들이에요. 고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그 진짜 얘기하기 힘든데 그 약간 왁스 같은 향을 네. 보통 우리가 왁시, 고티 보통 얘기하는데 일반 맥주에서는 완전 오염이죠. 완전 오염된 그렇죠. 향이죠. 이걸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힘들 텐데 이게 또 다른 요 향미들과 섞였을 때 내는 풍미가 또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고, 또 3번째로는 뭐 체리 맛을 내는
브렛 람비쿠스라고 하는 그쵸. 효모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브렛에 대해서는 알아갈 것이 더욱 많고 약간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좀 공부해보면 재밌을 분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크래프트 씬에서 이제 일부러 그런 브렛 효모들을 넣어서 향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그 동네에 있는 브렛을 썼지만 지금 맞아요. 일부러 브렛을 넣었잖아요. 그 젖산균도 넣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효모 회사, 이스트 회사에서 그런 어떤 미생물들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나눠지게 된 거고. 네. 아까 그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플란더스 레이드에일 마시다 보면 약간 그 체리시한 그다음에 이제 체리와 같은 향과 페놀릭 향들이 같이 겹쳐 있는데 아세톤 같은 향도 있고 그 뭐 우리나라 자두 같은 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 몰트에서, 몰트랑 하고 이제 효모에서. 브렛들이 만들어낸 체리 같은 향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브렛이 만들어내는 향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이야 밝혀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향들이 그렇죠. 많이 나왔다. 그거를 일단 그냥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고 오랜 기간의 경험이 쌓여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맛이 난다라는 거를 이제 피부로 알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것에 영감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양조자들이 좀 더 많이 밝혀내고 새로운 스타일로 개척을 또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람빅을 마시면 굉장히 드라이한데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브레타노마이세스가 모든 당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드라이하고 뭐 청량감이라기보다는 드라이하고 이렇게 좀 크리스피하면서도 네. 깔끔한 클린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람빅 맥주를 먹는 또 다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숙성된 기간을 똑같은 맥주를 두고 숙성된 기간에 차이를 줘서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맛은 또 어떠한가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람빅 맥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똑같은 맥주를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같이 먹어보면은 어떻게 맛이 이렇게 변화하는지 그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 상미 기간도 엄청 길어요. 기본 20년. 네, 20년 이상인 되게 많아서 거뜬히 버틸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람빅 맥주를 선물해 드리면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하고 좋아해 하시더라고요. 맥주면은 그냥 빨리 마셔야 되고 네. 보관하기 힘든 보관하지 못하고 빨리 마셔야 되는 어떤 술이라고 생각하셨다가 이거 한 2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맥주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깜짝 놀라시고 신기하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셨던 전 기억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람빅 맥주나 괴즈 이런 맥주를 살 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맛이 어떨까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언제 딸까? 약간 이런 거를 기대하는 재미가 있어요. 내가 몇 년 후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걸 따게 될까? 우리 집에 냉장고에 람빅이 꽤 있는데 저는 제가 신맛을 싫어해서 안 따고 있습니다. 언제 따지? 그래서 곧 따야겠네요. 코로나 종식 선언하는 날. 코로나 종식 선언하는 날 딸 맥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우리 저기 유타운 가서 밤새면서 마실 맥주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관해 두고 있다가 따야겠어요. 람빅 맥주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그 과일 들어가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거 조금만 더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람빅 맥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생과일을 넣는 거죠. 네. 생과일들을 넣어서 오래 숙성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향이 나오게 하는 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크릭이라고 얘기했던 게 람빅에 이제 체리가 들어간 거. 네, 체리가 들어간 거고요. 뭐 복숭아가 들어간 거 패슈레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라즈베리가 들어가면은 프람보아즈라고 얘기하고 뭐 설탕 가당을 한 경우에는 파로라고도 하고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왜 크릭이 굉장히 그 람빅 계통 중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괴즈랑 같이. 네. 근데 이게 크릭 왜 꼭 체리였을까? 약간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여쭤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체리가
그 많은 그 주변에 그 벨기에 그 브뤼셀 부근 지역에서 나는 많은 과일 중에 가장 오랫동안 캐릭터를 잃지 않고 살아남는 과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경험적인 시행착오를 굉장히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겪으면서 선택받은 그런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크릭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맥주를 사실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좀 와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맥주로 크릭을 저는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너무 시지도 않고 좋은 적당히 생각 같다. 달콤하면서도 체리가 주는 그 굉장히 상쾌하고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맥주라서 크릭은 뭔가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불호를 받지는 않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면이 있어요. 확실히. 람빅 맥주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좀 비싼 이유가 있는 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쿨십에서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보니까 네. 일반 맥주는 뭐 에일 맥주는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나고 라거 맥주 같은 경우도 뭐 2주 이렇게 끝나는데 이 자연 발효 맥주는 지금 크래프트 쪽에서 뭐 캐틀 사워링 이런 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정통 람빅을 만드는 쿨십을 사용하는 맥주들은 뭐 한 달에서 2달까지 발효 기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크릭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사워 체리 같은 것들을 보통 냉침시켜서 넣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지만 어마어마하죠. 예, 그 네. 체리 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람빅 맥주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비싸 그랬는데 그 과정들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비싸야 되는 맥주다. 고급 맥주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알고 마시면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맥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최근에 또 그 종량세 이후로 들어오는 람빅들은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지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음 얘기 좀 진행할까요? 네. 다음 음악 좀 소개시켜 주세요. 다음 음악은 슬렌더 바디스의 슈퍼 파워풀인데요. 어제 나온 노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제가 약간 요즘 좋아하고 있는 이렇게 두 명의 아티스트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고 뭔가 제가 명랑한 마음이 되고 싶을 때 뭔가 노래들을 막 찾아보는데 어제 갑자기 이 노래가 뭔가 제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아서 급히 넣어봤습니다. 앨범 재킷이 굉장히 크래프티하다. 이거 그 웨스트 코스트 쪽에 좀 또라이들이 만드는 맥주 라벨에 들어갈 딱 그런 자켓이다. 컬러풀하죠. 네, 들어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렌더스, 슈퍼 파워풀 들었는데 제가 이 슈퍼 파워풀이 어디서 이렇게 익숙한가 생각해봤더니 저 김영철의 슈퍼파워가 생각났어요. 그거 알아요? 네, 알아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그것 때문에 뭔가 익숙했구나. 람빅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벨기에 정통 람빅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진짜 주제인 아메리칸 람빅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메리칸 람빅이라고 불리는 스타일이 과연 어떤 맥주가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아메리칸 람빅 스타일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미국에서는 사실 2007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그 맥주 시장의 주류는 호피한 굉장히 캐릭터가 두드러진 IPA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사워 맥주나 이런 뭐 자연 발효인 뭐 람빅 맥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메인스트림에 속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그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뭔가 모험적인 이런 양조사들이 람빅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이들이 우리도 선망하는 이제 깐띠용이나 오르발 같은 데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뭔가 같은 비슷한 류의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주로 이제 러시안 리버 양조장이나 졸리 펌킨, 졸리 펌킨은 워낙 유명하죠. 네, 그리고 로스트 에비 이런 브루어들이 많은 시도를 했다고 해요. 브렛을 사용을 해서.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제 반응을 얻지는 못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사워가 이렇게 각광받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2016년도부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굉장히 짧죠, 사실은. 근데 이때 2016년도부터 이제 굉장한 변화가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미국의 어떤 이제 언론에서는 깐띠옹을 극찬을 하게 돼요. 뭐 깐띠옹을 유니콘 와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그제서야? 네. 2016년 그제서야? 네, 16, 17 그제서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매일 벨기에 맥주는 보통 큰 병에 담겨 있잖아요. 750ml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진열장에서 약간 좀 먼지 쌓여 있고 구석에 있었더라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뭐 병당 뭐 100불 정도씩 팔리고 이랬다고 해요. 진짜 비싸게 팔렸네. 미국에 100불이면 장난 아닌 건데.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의 이제 이쪽 사워씨는 굉장히 뭔가 독창적이고 굉장히 독창적으로 발전했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크래프트 브루어리 중에서 뭔가 돋보일 수 있고 뭔가 경쟁력 있고 장인 정신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영역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도 이제 사워 맥주가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양조장에서도 많은 맥주들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아직 대중적이진 않은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신맛에도 거부감이 없고 발효 향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직 소개가 되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아쉬운 점은 이제 아쉽다기보다는 더 이렇게 열광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뭔가 출시되는 공급보다 이 시장의 수요가 더 뜨겁기 때문에 구하기 뭐 어떤 데는 뭐 예약 판매를 하기도 하고 유명한 곳에서는 한국에 들어와도 정말 뭐 많이 살 수는 없는 수량을 뭐 그런 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어스톤 워커 양조장에서는 이제 이런 자연 발효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양조장과 달리 분리를 해서 새로운 곳에 이제 이런 맥주만 취급하는 설비를 만들고 네, 그랬다고도 하고요. 아예 라인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파인스토크에서 만드는 맥주들은 뭐 박스에도 따로 담겨 오기도 하고 일련 번호가 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프리미엄 맥주라는 생각이 딱 들죠. 네, 일반적인 이제 맥주를 만드는 라인업이 있고 이제 스페셜하게 설비도 따로 분리하고 이제 디자인부터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그런 면모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메리칸 사워 에일을 그냥 아메리칸 람빅이라고 같이 불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차이점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하는지를 보려면 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 람빅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람빅에 대해선 새로운 스타일이 필요하다, 이런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슈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람빅이 등장하게 되고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2016년도에 제스터킹이라는 양조장에서 미국식으로 람빅을 만들어요. 근데 이 양조장의 이제 브루어가 뭔가 좀 더 현대적인 그러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벨기에의 전통적인 방식은 그대로 따르되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시피나 양조 기법은 고스란히 이제 지키고 대신 뭔가 벨기에가 아닌 미국에서 만드는 람빅이다. 그래서 벨기에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맥주다라고 하고 이 맥주는 벨기에 람빅을 오마주한 맥주다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이 스타일에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붙인 이름이 메소드 고제예요. 메소드 괴즈. 네, 그래서 이 메소드 괴즈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면서 오리지널리티는 당연히 벨기에에 있고 우리는 전통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걸 좀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호랄이라는 단체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래요? 뭐라고? 호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벨기에에는 이 람빅을 만드는 양조장이 굉장히 소수예요. 얼마 안 되죠. 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 호랄이라는 조직은 이 벨기에에서 람빅을 양조하시는 양조장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블렌디를 하는 그런 총 8가지의 그 양조장 또는 블렌더리예요. 그래서 8개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분이라든지 뭐 깐띠용, 틸킨, 오드비어세 이런 거 우리 다 한국에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8개의 람빅 양조장과 블렌더리 조직인데 여기서 편지를 보내요. 미국에. 그래서 우리는 맥주 이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괴즈라고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그쵸.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양조사들이 직접 벨기에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호라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논의를 거치고 나서 이제 이 지금의 아메리칸 람빅 스타일 맥주에 대한 이제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잘 됐어요. 그리고 특히 뭐 깐띠용의 브루어는 뭐 이상한 람빅보다 너네가 만드는 맥주가 훨씬 더 훌륭해라고 지지해주기도 그게 했고요. 맥주 마시는 사람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이지. 네. 그렇지만 이제 람빅이나 괴즈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이기 때문에 또 특히 지역 특색이 강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맥주를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양조사로서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국 양조사들도 이해하고 있고 이걸 존중해줄 의사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 람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더 드러내고 그리고 대신 이 사실을 밝히고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만든 것을 지지하고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무적이니 이름만 괴즈를 빼자라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메소드 트레디셔넬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그러면은 방식은 이제 벨기에 방식이지만 재료적으로는 약간 미국적인 좀 특성들을 좀 사용하나요? 네, 그걸 이제 제가 뒤에서 조금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브루어리들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이 스타일을 만들어 갔나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람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특별해요. 독특해요. 왜냐하면 람빅처럼 이렇게 람빅만큼 전통의 결사적인 맥주는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람빅이란 용어에 대한 잣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 미국 양조사한테 가서 야 너네 왜 헤페바이젠이라고 이름 붙였어? 아니면 너네 만든 맥주를 왜 필스너라고 이름 붙였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람빅을 만든 양조사들한테는 너는 절대 람빅이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어떻게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지켜내는 사람들과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이 이해를 풀어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제스터 킹 이후에 많은 미국의 양조장들에서 이제 람빅을 만들게 됐는데 이들은 조금씩 이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세 가지 브루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퍼멘터리 폼이라는 양조장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이 양조장도 되게 미국에서 초창기에 람빅 스타일 맥주를 만들던 곳인데 여기 이 양조장의 접근은 앞서 말씀드린 그 제스터 킹은 모든 걸 다 고스란히 따랐잖아요. 네. 그냥 지역적인 위치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오마주한 것이다라는 것 이런 이제 관점이었다면은 이제 퍼멘터리 폼은 조금 더 열려서 무조건 전통 방식을 고스란히 따르기보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을 재현해내는 것이지 그 전통과 그 모든 레시피를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조 기법을 복제하기보다는 그 맛을 복제하는 데 좀 더 치중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양조사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들의 판단으로는 벨기에 람빅의 맛을 고스란히 재현은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람빅의 그 독특한 풍미를 내는 게 보통은 이제 그 벨기에 고유의 브레타노미세스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양조사들이 어떤 본능적 그냥 관행적으로 행하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조 과정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인데 쿨십에 들어갈 때 맥즙의 온도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쿨십에서 정확하게 몇 시간을 둬야 하는지부터 뭐 배럴을 어떻게 하면 청소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배럴이 바닥에서부터 얼마까지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양조상들의 그런 뭔가 관행이라고 할까 실질적인 부분이 사실은 그 풍미를 결정하는데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대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깐디용과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없다. 아예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각 양조장 자기네들은 이게 진짜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뭐 독일의 예를 들면 분이라는 양조장에서 뭔가 샌밸리 지역의 그 특유의 때루아를 표현해낸다면 우리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만의 때루아를 표현해내는데 집중해보겠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텍사스에 있는 비스타 브루잉이라는 곳은요. 텍사스 지역의 특성을 좀 더 살려보자. 그래서 맥주의 미국화에서 벗어나 좀 더 심화돼서 텍사스의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텍사스산 곡물만 사용하고 또 뭐 텍사스의 토양이 석회질이라서 벨기에와 다르다 이런 점들을 맥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들을 그냥 이제 포용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쿨십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의 그 나무통, 오크통도 사용하지 않고 텍사스 와이너리에서 사용하는 오크통을 가져와서 이제 브렛 그들만의 텍사스 브렛의 풍미를 내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렇구나. 결과물들이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물론 그 브렛 그 람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연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 시음을 못 해봤지만 만약에 시음해볼 수 있으면 정통 람빅과의 어떤 그 공유하는 점들을 발견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아메리칸 람빅 스타일 비어라고 해서 진짜 딱 람빅만 나오는 결과물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터치가 들어가죠. 미국 네, 스타일에. 맞아요. 크래프트 터치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뭐 배럴 에이징에서 트위스트를 준다든지 들어가는 과일이나 아니면 드라이 호핑에서 좀 다른 변형을 준다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점들이 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한 곳은 이제 그림 양조장인데 브루클린에 있는 여기 양조장도 사실 이제 괴즈 스타일로 블렌딩을 해가지고 자연 발효 맥주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그림 아티장 에일이라고 해서 좀 한국에도 많이 수입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깐띠용을 다녀왔어요. 그 깐띠용에는 그 여름 빼고는 양조를 다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요즘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오픈 브루데이라고 해서 브루잉하는 날을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미국 양조사들이 가서 이제 영감을 받아오고 했는데 이들 역시도 깐띠용에 그날 갔었고 이런 맥주를 너무나 뉴욕에서 만들고 싶다. 근데 우리는 브루클린에 있으니까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이들 역시. 그래서 전통 방식을 재현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보자. 그래서 이들도 역시 쿨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당화를 한 케틀의 뚜껑을 열어놓고 밤새 동안 냉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람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벨기에 람빅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뭔가 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메리칸이 붙으면 아무래도 한번 꼬거나 재료적으로 뭐 다른 특징을 주거나 킥을 주거나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크래프트 정신이 가미된 굉장히 실험적이거나 아니면 혁신적인 뭐 재료나 방법이 들어간 람빅. 하지만 그 벨기에 람빅의 정신은 고수하는 고스란히,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이 그림 양조장에서 진짜 고민과 이제
많은 행동을 통해서 진짜 자신들만의 매싱 기법이나 자신들만의 고유의 미생물을 배양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주에서 재배된 호비랑 곡물도 쓰고 포도도 사용하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야생 발효, 자연 발효에 대한 미스터리가 많다고 해요. 아, 예. 그건 아직도 안 풀린 게 많죠. 네. 예를 들면은 되게 재밌었는데 이 그림 양조장에서는 맥즙을 4시간 동안 끓인다고 해요. 끓인다고? 네, 4시간 동안. 보통은 뭐 1시간 요 네, 정도로 60분 끓이잖아요. 정도 근데 사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내린 결론은 똑같이 4시간을 끓여야 맛있다더라.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야 매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도 굉장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많고 그 원인들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그런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조학에서 어떤 향에 대한 원리 아니면 혹은 산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맥주는 산화가 돼서 맛있는 맥주들도 있고 어떤 거는 쉽게 맛볼 수 있는 감칠맛들이 나는 막 그런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경우가 아직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자료도 많지 않고 대부분 경험적인 것들 통해서 그 맛을 구현해내는 향을 구현해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반 농담식 얘기하지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기도 하다 이 분야가 라는 얘기도 좀 하거든요. 뭔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양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 게 저는 깐티용 갔을 때 그런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뭔가 좀 유치하긴 한데 뭔가 신화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가 엄청 오래된 이 나무 석가래부터 그 매싱 튼에는 지금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네, 맞아요. 그 큰 이제 숙성하고 있는 나무통들 사이도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이나 엄청 향기는 뭔가 가슴 설레게 하는 이런 미스테리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이제 이 람빅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고 또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밌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고 감사한 부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분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결과물들을 즐기고 공유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람빅에 빈티지가 붙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 해마다 나온 결과물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람빅에 특히 많이 넣는 체리나 이런 과일들도 작황에 따라서 굉장히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축적이 주는 즐거움을 또 느껴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칸 람빅 하나, 벨지안 람빅 하나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그냥 딱 떠오르는 제가 거라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 와일드 에일이라고 하는 나오는 맥주 중에 람빅을 베이스로 한 게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보통 뭐 사워 에일 이렇게 나오는데 와일드 에일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림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그림 양조장에서 나왔던 그 뭐 거기도 사워 에일이나 와일드 에일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양조장에서는 아티장 에일이라고 해서 그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다른 부가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재밌게 비교해보면서 마실 수 있는 맥주가 아닐까 합니다. 일반 벨기아 람빅에서는요? 하나만 딱. 벨기아 람빅은 깐띠용? 깐띠용이죠. 깐띠용이 최근에 수입이 곧 된다고 하는 네. 소식이 저도 깐띠용을 한 3년 전에 마셔본 것 같아요. 크릭하고 한국에서 저는 이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다 마셨고 뭐 테이스팅이 다 쓰긴 했지만 요번에 만약에 깐띠용이 들어오면 다른 람빅들하고 한번 비교 테이스팅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틸킨도 굉장히 재미나게 들어왔었어요. 제가 마셔본 게 피노누아 배럴에서 에이징한 거였는데 저도 마셔봤어요. 너무 지금 딴 게 너무 아쉬웠고 더 맛있어질 것 같아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맥주였고 삼분수라고 하죠. 우리가 쓰리펀테인 맥주 블렌더리 하는 곳인데 거기 맥주도 정말 모두가 다 좋아하고 뭐 싫어할 수 없는 맥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진짜 람빅에 대해서 좀 솔직히 깊은 내용까지 알아본 거예요. 오늘 뭐 미생물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쉽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발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좀 지식들도 있었고 또 이제 미국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미국 쪽 람빅 아메리칸 람빅과 벨기에 람빅의 그 차이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라는 것들을 오늘 알아보게 돼서 되게 즐겁고 굉장히 호기심 있게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우리 만약에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 하면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네. 시간을 정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또 맥락 잡기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소개시켜 주시죠. 네, 마지막 노래는 마일드 하이 클럽의 오마주입니다. 이 제목도 오마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카고의 재즈 밴드인데 이제 인디락이나 뭐 재즈, 모타운 이런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든 요즘 음악인데 뭔가 람빅을 오마주하는 그런 미국의 멋진 양조사분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려고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맥락 잡게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마지막 마일드 하이 클럽의 오마주 들으시면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